예,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입니다.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몸은 한국인인데 정신은 조선인. 어떻게 제 얘기하는 거? 예, 저하고 뭐 이 같은 세대세요. 근데 학교는 조금 늦게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최범 선생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고등어 TV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아주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예, 뭐, 예, 그동안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예, 제가 뭐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제가 문화평론가라고 아까 예고하면서 소개해드렸는데, 예, 네, 예, 저하고 같은 세대인데 이제 학교 다니시기는 조금 늦게 다니셔서 이른바 586 세대의 학교를 다니신 것 같아요. 좀 제가 이제 빠른 386이죠, 제가. 네, 386. 예. 예. 좌파 운동을 하셨던 걸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좌파 운동이 어디 전대협이요? 아니, 저는 이제 학생 운동은 안 했고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관망만 하다가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뭐 미술 쪽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예. 소위 이제 미술 운동, 우리 민중 미술이라고 부르죠. 네.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민중 미술 운동에 뛰어들어서 소위 이제 민중 문화 운동, 뭐 나중에는 이제 시민 운동까지 뭐 그렇게 거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좌파 문화 운동을 쭉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자유파로 전향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전향한 동기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저한테 계기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기존의 이제 좌파 정체성에 심각한 제가 해이를 가졌죠. 네. 저도 어쨌든 뭐 대학부터 치면 거의 30여 년간 네. 좌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 뭐 문재인 정권을 적극 처음에 지지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 촛불 집회도 열심히 나갔고, 네. 문재인 찍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출범에 크게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째는 이들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거. 고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학교 다니고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를 보는 기본 관점이 뭐였습니까? 독재 대 민주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파 권위주의 정권은 독재 세력이고 네. 좌파 민주화 운동 세력은 민주 세력이잖아요. 그게 한국 사회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죠. 독재 대 민주. 그래서 소위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투쟁을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물론 뭐 문재인 정권이 첫 좌파 정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민주정부라고 당연히 크게 기대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경험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뭐 우리가 운동권 정권, 뭐 학생의 정권 그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들은 일단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구나 이들은. 그런 걸 우선 깨달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혼란이었고, 그럼 민주적이지 않다면 이들의 정체성 뭐냐? 이들은 무슨 가치, 무슨 정치적인 관점, 체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년에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와 관련된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그겁니다. 이들은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이지 않다. 소위 전근대 세력이다 이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사회를 보는 기본 구도를 바꿨죠. 그러니까 독재 대 민주에서 근대 대 정근대로 그게 한국 사회의 기본 균열이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최범 선생의 말씀 중에 제가 관심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했으면 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실은 이 좌파 문화운동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문화운동가들이 왜 그렇게 테크닉이 좋은가, 왜 이렇게 선전선동을 이 우파보다도 잘하는가,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최범 선생한테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좀 토론도 하고 싶은데 오늘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 제약이 있어서요.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좀 시간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최범 선생이나 제가 학교 다니던 70년대 80년대는 이른바 독재된 민주 구도로 세상을 봤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민주 진영에 있었으니까 늘 도덕적 정당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살고 보니까 이것들이 독재대 민주 구도가 아니고 근대와 정근대 구도 속에서 있더라. 네. 그래 좌파들이 정근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들이 추정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이잖아요. 네.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이 원시적 이거 정근대적인 집단이죠. 그렇죠. 예, 그걸 추정하니까 이것들도 정근대적인 그 마인드와 비헤이비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을 지지하니까 정근대적인 게 아니고 정근대적이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하고. 겁니다. 따지자면 순서가요. 예, 그래요. 예. 예. 아주 정근대적인 잡.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근대라고 하는 게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은 사실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선물과 같은 건데 이게 내화되는 과정이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아직 충분치 않다고 하는 느낌을 저는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예. 네. 많이 안 충분하죠. 음. 뭐 제가 책에서 계속 주장한 것도 한국의 근대는 반쪽 근대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 근대만 이루어졌지 사회 문화적인 근대화는 전혀 내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게 제 기본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근대를 우리가 뭐 평가하자면 물이 반이 잔 잔을 보고 반점 찼다고 할 수도 있고 반점 비었다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한국 근대화에 대한 성적을 50점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근대의 핵심이 뭡니까?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입니다. 그렇죠. 예. 이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자유파 정권이라고 하지만 자유파 정권이면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자유파 정권이에요. 이념적으로. 그런데 이 자유파 정권 중에 지금 차범 선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또는 국정의 철학으로 하는 정권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부터 모든 메시지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유를 많이 강조하셨죠. 근데 네. 이제 지도자 개인의 이념이나 의지도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는 하나의 집단 세력. 그걸 예. 전체를 가리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유우파라고 말하지만 좀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우파는 자유가 없다, 자유가 뭔지 모른다. 아직 자유가 뭔지 모르는 우파다. 아직 내재화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한국 우파도 사실은 반쪽 우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쪽도 소중합니다. 그 네. 반쪽도 없는 나라에 비하면 이걸 성취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지 국가의 자유, 집단의 자유라는 말은 성립 안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 옛날에 중국이 우리는 뭐 미국의 인권 공세에 대응해서 우리는 우리 국가 전체 안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네들이 터집 잡는 개인의 안보는 우리한테 우선적이지 않다. 그런 방어 논리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유는 개인의 자유죠. 개인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존중 안 되는 사회에서 자유가 있을 수 없고요. 뭐 어쨌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우파도 결국은 집단주의에 기반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론 그 시대적 한계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이 개인이 그 실존적으로 정치적으로 홀러서는 과정이 종교개혁, 르네상스, 뭐 근대 계몽주의, 시민혁명, 예. 계몽주의 이 수백 년에 걸쳐 지난한 투쟁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개인이 당당하게 주체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거의 전혀 겪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반쪽만 해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한국 근대화의 경로가 이제 서구와는 정반대다. 제 기준에 따르면 서양의 경우는 어쨌든 그런 뭐 개인주의, 계몽주의 같은 사회 문화 근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네. 정치 경제적 근대화가 따라온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사회 문화적인 근대화가 없었죠. 우리는 뭐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종교개혁 같은 거 없이 한국의 근대는 결국 좀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좀 소수의 깨인 엘리트들이 위로부터 근대화를 추진한 거잖아요. 네. 뭐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결국 정치 경제적 근대화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사회 문화적인 근대화는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그 과제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예, 그게 앞으로 저희 한국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
이 책에 나오는 이인호 교수의 그 대한민국 혁명론. 예, 혁명국가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뭐 최근 이제 뭐 건국중 논란 관련해서 이인호 교수님이 그 말씀을 또 다시 꺼내셨는데요. 저도 고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80대 90대 대학 다니고 할 때 변혁 운동이라는 걸 있었잖아요. 네. 변혁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게 사회주의 혁명이었죠. 네, 사실 체제 전복 사회주의 혁명.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사회 운동이라는 건 대한민국을 혁명하겠다는 건데 뭐 혁명한 거를 또 혁명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변혁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자체가 혁명국가였다는 인식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좀 저도 놀랐고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인호 교수님이나 노재봉 전 총리 글과 책을 보고서 그 두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혁명국가 아니냐. 한민족과 한반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롭고 풍요롭고 여자가 남자랑 똑같이 대우받는 게 우리 한민족 역사에 없지 않았나. 이게 혁명 아니면 도대체 뭐가 혁명이야. 라는 걸 듣고 너무 100% 동의가 됐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 자명한 사실을 왜 나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었을까.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의문점과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형식적 논리든 내용적인 측면에도 혁명국가가 맞습니다. 그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국가니까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랬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혁명국가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죠? 대한민국이 혁명국가라고 의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은 일어났지만 그게 혁명인 줄 모른다. 혁명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혁명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 이거 단지 무지의 문제일까? 그것이 결국 제가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상의 혁명은 일어났지만 사회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혁명에 대한 인지가 없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회문화적 혁명 중에는 이제 의식의 혁명까지 포함됩니다. 그렇죠. 네. 사회적인 관계가 변해야 되고 문화 의미에 우리가 무엇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점 부제에서 몸은 한국인 정신은 조선인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몸이란 건 이제 정치 경제적인 체계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그러니까 외형상 뭐 선거 주기적으로 치르고 뭐 상권 분립돼 있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근대 국가의 조건을 시장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한국인들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 조선 민족의 일원이고 말이지. 예, 그죠? 조선인하고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회문화적으로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최범 선생 말씀 들으면 그 비동시성이 동시성,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복합 모순이 우리를 아주 확 누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근대화도 그런 면에서는 정말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혁명이었다. 지금 그렇죠. 우리 최범 선생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사회 그런 모순, 저는 이제 이걸 근대화 전근대의 이제 격차, 지체, 이제 저는 문명 모순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이 정신적으로 근대화되지 않은 것보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한 그런 근대화가 된 게 놀랍고 예외적인 일이에요. 원래 정신적인 근대화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치와 경제는 근대적인데 사회와 문화는 견제적이지 않은가가 제 질문이 제 물음이었습니다만 원래 그걸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회 문화는 원래 근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 문화가 근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근대화됐다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다른 제3세계 국가와 비교해 보면 물론 그건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엘리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거기 아직 아래까지 하향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 최범 선생님은 저 시각 디자인? 대학에서는 제가 이제 산업 디자인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는 이제 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이 공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 광화문 이 국가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할 거냐를 갖고 뭐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네. 뭐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한다 그랬더니 뭐 좌파들이 또 뭐 때를 지어서 반대하고 그래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뭐 했던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 공간인데 조선시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만 있냐. 네.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몸은 근대고 이 정신은 정건대. 정근대, 조선 이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 그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뭐 국가 상징 거리 조성안을 저도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대한민국과 조선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마구 뭐 세종대왕상도 세우고 뭐 태극기 개양도 세우고 참 이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뭘까 참 궁금했는데 네. 그 뭐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은 이제 조선 시대에는 육조거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시대에는 거의 이제 광화문 통이라고 불렀어요. 광화문 도리라고 부르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아는 광화문 광장이 됐는데 말하자면 광화문 광장은 그런 역사적인 겹이 세 개의 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이라는 역사 지층이 있고 또 어쨌든 일본 식민지의 그게 기억이 남아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 공간이고 이런 역사의 결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구조선 총독부 당시 중앙청을 해체함으로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앙청에 대해서는 뭐 찬반 뭐 지금도 그걸 일종의 뭐 하나의 반달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앙청 해체를 잘했냐 못했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중앙청을 해체한 뒤에 나타난 어떤 정치적 문화적 결과 효과가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물론 중앙청 철거 아주 야만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청을 철거한 뒤에 우리에게 무슨 광화문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 대한민국이 조선과 바로 매개 없이 맞부딪혔다는 거죠. 경복궁이 전면화되고 물론 이전에 그 중앙청의 위치는 참 고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선의 법공 앞에다가 바로 가로막은 것이 그거 잘한 짓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중앙청을 없애고 나니까 경복궁이 바로 전면으로 우리 면전에 드러나면서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의 의미를 다 이렇게 조선식으로 빨아들였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막상 대한민국이 설 공간이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아하. 쉽게 말하면 중앙청 철거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그 문제도 있지만 네. 저는 중앙청을 철거하고 난 뒤에 가져온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효과라는 거는 광화문 광장의 조선화다. 광화문 광장이 전체적으로 조선의 그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조선이 그렇죠. 그런 의미망 속에 다 빨려 들어가 기왕에 철거할 거였으면 예. 이 근대화된 대한민국의 내용을 공간적으로 그렇죠. 구현하는 식으로 거기에 대한 중앙청 철거와 광화문 국가 상징거리의 조성을 같이 고민했어야 됐다. 그렇죠. 그래야 됐는데 그런 생각 없이 치워버리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 조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통의 그런 문화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것은 분리해야죠. 네.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을 개성한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근데 이게 매개 없이 딱 맞닥뜨리면 좀 당황스럽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막 뒤섞여서 지금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떤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킨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 짧게 우리 선생님께 이 질문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역사 논쟁 자꾸 이제 중국 주사파들이 그 싸움을 걸어오는데 자꾸 우리 자유파가 자꾸 피해요. 예. 회피합니다. 역사 전쟁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좌파의 공세에 우파들이 맥을 못 추는 이유도 사실은 우파도 똑같이 집단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예, 제가 책에서도 한국에서 집단주의에는 좌우가 없다. 다 집단주의자, 종족주의자, 민족주의자죠. 다만 이제 좌파는 그걸 좀 더 강하게 소리치고 있고 우파는 뭔가 종족, 민족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못 세우는 그런 거고요.
이제 건국절 논쟁이나 뭐 국정 논쟁 뭐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종족주의를 그 강화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악마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일본이 실제로 잘했냐 못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일본을 악마화해야만 우리 한국의 종족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의 종족주의를 유지 강화하는 거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종족의 이름으로 어쨌든 계속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구도 속에 저는 있다고 보고 우파는 이런 면에서 자기 정체성이 없죠. 자기는 우리는 어느 쪽인가에 대해서 개념이 좀 없다. 어쨌든 저 좌파는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이건 뭐건 하여튼 자기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 자유파 진영은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주체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렇게 몰리게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좌파는 몸도 조선인, 정신도 조선인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이 통합돼 있어요. 근데 우파는 몸은 한국인인데 정신이 조선인이에요. 분열돼 있죠. 정체성이 분열돼 있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한국의 우파는 건국과 산업화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조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족 문제, 민족 문제를 갖고 나오면 대응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세적으로 몰리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그 수많은 좌파들의 공격에도 밀리지 않고 아니 당시 국적은 일본이었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송규정 선수가 일장에 달고 뛰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그러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예외적 용기여야 된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최원 선생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시사점이 많은 대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최원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우선 이 책을 제가 꼭 권합니다.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몸은 한국인, 정신은 조선인. 지금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이 이런 아주 이상하게 왜곡된 모습이에요. 기형적인 모습이죠. 우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뭘 스스로 뜯어 고칠까를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근대인으로 우뚝 서야 저 종북주사파들을 정말로 끝장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권합니다. 최원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